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법적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차 소환을 임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점을 주로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박 전 처장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3일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당시에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집행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휘한 내용은 또 무엇인지, 혹은 뭐 외부에서나 이런 지시 혹은 의견들이 외부에서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앞선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진 출석을 했고 비교적 강경했던 입장이 좀 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 밖으로 출석을 하다 보니 어제 또 그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세 번째 출석 요구였고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래도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하면서 뭐 체포 영장 문제는 사라졌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뭐 구속영장 등의 청구가 됐을 때 여기에 또 다툼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일단 고려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법적인 시각 외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는 뭐 그 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왔던 경호처의 그 수장이 출석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고양시켜서 결집을 하려 했던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불출석을 예상하고 있던 그런 경찰이나 공수처에 허를 찌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경호처 내부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기 시작했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후자의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이 박 전 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대통령 대리인 측에 대해서 제3의 대안을 요청을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 같은 걸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의 태도를 보자면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렇게 뭔가 대안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이제 대신 경호처장 대행이 된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있었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그런 소환 요구가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 그러니까 박 전 처장과는 뭔가 다른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 결국에 출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경호처 내부에서 향후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지 않았나. 그래서 전 경호처장이 이걸 관찰하지 못하면서 결국 출석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조금 더 일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훈 차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출석했고요. 그런데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늘 2차 출석 요구에 응해서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에서 향후 영장 집행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2차 집행까지 또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뭔가 뭐 제3의 대안을 찾던가 혹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나름 이런 좀 비교적 온건한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휘부에서 일부는 출석을 하고 일부는 또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내부적으로 결국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사례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3차까지 끌지 않고 2차에 출석했다. 이 시점을 두고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3차 소환 요구까지 있을 때
지금 그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3차 소환에 와서 출석을 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거부를 했지만 두 번째 만에 바로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도 결국 이제 박 전 경호처장이 조사를 하고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이 시점을 보더라도 조금 의견들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박 전 처장 얘기로 돌아가서요. 어제 조사 때만 해도 긴급 체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연 이틀 출석 조사로 이어가고 있고요. 사표 수리가 변수가 된 겁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출석을 했을 때도 긴급 체포 얘기가 나왔던 것이 비록 자진 출석을 하긴 했지만 현직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를 해서 향후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의 힘을 빼려는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사 중에 확인된 것이 결국 이제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굳이 이 전직 박 처장의 신병을 구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긴급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이런 부분들이 요건에서 이제 조금씩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긴급 체포도 이제 결국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국격에 맞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법률가로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 말은 곧 체포영장 집행 방식으로는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1차적인 영장 집행은 부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경호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상당히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체포 영장의 그런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이미 적법하다는 판단을 결국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호처장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공수처가 불법 영장 집행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 있다. 검찰이 공수처를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영장의 불법성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쭉 해왔던 그런 주장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장이 불법하다라는 근거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수처가 관할을 위반해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가 위법하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건 역시 물론 1차 영장이지만 그 형사소송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 그것도 위법하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근거로 삼고 하는 그런 주장들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경호처 차장 역할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김성훈 차장이 맡게 되는데 일단 3차 소환에도 불출석했단 말이죠. 앞서서 3차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 것은 결국 앞으로 영장 집행에 있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호처의 그 처장 자리를 대행하고 있는 지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 처장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석 역시 사실은 이미 거부를 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제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강경한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다시 발부받은 영장은 기존의 이제 유효기간 1차 때보다 일주일보다 더 길어진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통상 체포영장 시기와 비교해 보면 어떤 겁니까? 보통은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되면 유효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때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2주 가까운 시를 그 기한으로 삼은 것은 비교적 긴 시간을 어쨌든 부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1차적인 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법원에서도 당연히 파악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기간을 일주일로 정하는 것보다 2주 혹은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영장의 이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낫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결국에 이렇게 비교적 긴 시간을 설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또 뭐 명절 연휴도 앞두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 공조본의 전략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 수사관 1,000명 동원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 집행에 뭐 성공한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기존에는 한 150명 정도가 이 관내로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의 이제 인력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제자로 또 이제 서울 포함 수도권 4개의 경찰청 소속의 뭐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이런 지휘관들을 또 소집을 해서 작전을 또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소집된 회의에 이제 형사기동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약범죄수사대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체포 경험이 상당히 많은 이제 베테랑 간부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상대를 하는 범죄 혐의들이 중요 범죄, 마약 범죄 혹은 조직 범죄, 대역 범죄 이런 범죄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험도 풍부하고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인력 숫자라든가 또 구체적인 인력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경찰 측에서는 이번 2차 집행을 거의 마지막 그런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완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뭐 대규모 인원이 동원이 됐을 때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영장의 집행 주체는 당연히 공수처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이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찰에서는 인력 숫자 면에서나 혹은 경험 면에서 공수처의 그런 수사관들보다는 뭐 실무적으로 상당히 우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한다든가 혹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또 그런 방어를 무력화하는 사실상 영장 집행에 있어서 이제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경찰 특공대 혹은 헬기 투입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만일 투입이 된다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찰 특공대가 뭐 주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공공 안녕 질서와 관련된 그런 중요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투입이 돼서 작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투입에서 법적인 부분이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결국 이런 좀 강력한 무력이 투입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혈 사태 문제가 또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임무를 보통 수행하는 그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면 또 과잉한 그런 집행이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관저가 어느 정도 뭐 요새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뭐 철망이나 아니면 차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역시 법적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한 부수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 뭐 이게 관저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필요하면 문을 개방해서 강제로 개방해서 열고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여 집행 당시에 이런 버스에 막혀 있다거나 철조망들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뭐 크레인을 동원하든가 혹은 다른 기구들을 동원을 해서 이것들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국회의원들이 쭉 진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체포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진을 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 체포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을 그런 특권,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범은 예외라서 만약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막아서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으로는 실제로 체포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의 폭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은 현행범 체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인 동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방부에서는 군병력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대통령 측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젊은 군인들은 뭘 따라야 됩니까? 사실 뭐 지금 논란이 큰 상황에서 어디를 따라야 할지 물론 고민이 될 수 있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결국에 전국적인 그런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국방부의 의견이 조금 더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또 국방부의 그런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경호처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상관의 정당한 지위 혹은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이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젊은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향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첫 정식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기존의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특별히 빠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접수가 되고 나서 18일 만에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5일 만에 첫 변론 기일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1일 후에 지금 변론 기일이 열리는 거라서 이 경우 뭐 특별히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뭐 헌재의 특별한 입장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을 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1차적인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변호인단에서는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결국에는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첫날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영장 첫 기일까지 영장이 과연 유효하게 살아 있을지 집행이 됐을지 혹은 유효 기간이 도과했을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에서 첫 기일에 나가는 것은 분명히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 여부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사실 이전 탄핵 심판들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 심판에 실제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첫 기일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기일부터는 불출석하더라도 심리는 쭉 이어지는 거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뭐 재판관들이 달리 이럴 심정을 가진다거나 이럴 일은 아닙니다. 예. 뭐 바로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쨌든 언젠가는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체포영장 기한이 살아 있다는 그 가정하에 봤을 때 신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관저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그런 관저 이동이라는 것은 이 탄핵 심판의 대통령 당사자의 자격으로서 출석을 하는 과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는 방식도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이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견해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사무처장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헌법재판관들에게 뭐 심정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국회에서 나와서 이 사무처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일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더 중요한 쟁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헌법과 불일치한다는 게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재판관 각각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 행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건 법적으로 판단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사 자체를 두고 국헌 문란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폭동행위라고 사실 그 요건을 해석했을 때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적으로 특별히 의미를 두고 발언을 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서 그런 여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간단히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에 이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위헌적 요소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물론 지금 새로 이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전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난번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 후보 추천 문제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비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발의된 이 내용을 보면은 특검 후보 추천을 원래는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 바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또 넣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특검팀 규모라든가 수사 기간을 축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일단 논란이 있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수사 대상을 또 외환죄와 관련해서 확대를 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기존에도 있었지만은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이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허용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했을 때 뭐 서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합의가 쉽지는 당연히 않아 보이는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구성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좀 걸리겠습니까? 일단은 후보자 추천부터 시간이 걸리고, 추천을 했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해줄지, 또 임명하지 않는다면 또 국회의장이 처리하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특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보통 지금 보고 있기로는 그래도 최소한 3주 혹은 4주 정도까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는 뭐 특검이 합의되는 순간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겁니까? 일단은 특검이 실제로 그 출발하기 전까지는 이 검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서는 각각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검이 출발하고 나서야 그때 이제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이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